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낯선 번호였죠. 의아함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 수호인데 기억나? 순간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호라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그 친구였죠. 같은 골목에 살아서 등하교도 함께했던 꽤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수호? 당연히 기억하지. 전교 1등 수호. 너 어떻게 지냈어? 벌써 10년 만인가? 그러게 벌써 10년이나 됐네. 잘 지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옛 친구의 연락이 반가워. 별다른 의심 없이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우리 동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수호를 만났어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키 크고 마른 체형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여기야. 수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물었어요. 강원도 최전방에서 고생 좀 했지. 너는? 나도 육군. 그래도 후방이라 그나마 괜찮았어. 전역하고 바로 취업했지. 지금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5살 딸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수호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자기는 작년에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너 결혼했을 때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괜찮아. 나도 대학 졸업하고 사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뭐하고 지내? 수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 사업을 시작했어. 아직 초기라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어. 사업? 대단하다. 어떤 사업인데? 그냥.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아. 열심히 키워보려고. 수호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학창 시절의 수호를 아는 저로서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수호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오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라 지금 많이 힘들어. 혹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게다가 저희 가정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집 전세 대출금도 있고 아이 교육비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꼭 갚을게. 염치 없지만. 괜찮다면 도와줘.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니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웠죠. 수호야, 금액이 적지 않아서. 당장은 어렵고 내일 은행에 가서 보낼게. 정말? 그래도 생각해준다니 고마워. 민호야.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제 대답에 수호는 정말 놀란 눈빛이었어요. 10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빌려줄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염치 없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헤어질 때 수호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난 수호를 알아. 고등학교 때부터 정직하고 성실했어. 그리고 정말 절박해 보였어. 우리도 지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돈이 많은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은 전세였고 그나마도 2년 후면 갱신해야 했어요.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 최근에는 어머니 건강까지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도 부담되는 상황이었죠. 알아. 하지만 수호가 너무 절박해 보였어. 지금 내 도움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정도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 판단을 믿을게. 하지만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수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송금했어. 확인해봐. 수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호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꼭 약속 지킬게. 처음 몇 개월은 불안했어요. 수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가끔 왔죠. 정말 미안해.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통화가 어려워.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할게.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그냥 사기당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2천만 원은 우리 가족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호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 3개월 후 처음으로 수호에게서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었지만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 후로 수호는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50만 원. 액수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보내왔어요. 못 보내는 달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돈을 못 보내도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투덜거릴 때면 저는 사업하느라 바쁜가 보지라며 수호를 변호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1년, 2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전세금이 오르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어머니 병환은 점점 심해져 병원비가 늘어났어요. 아이도 학원비가 늘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수호는 꾸준히 조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5년이 지나고 계산해보니 마지막 달에 50만 원을 보내면서 정확히 2천만 원이 채워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수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야, 드디어 다 갚았네. 너무 고마워.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주말에 동네 근처 식당에서 수호를 다시 만났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고급스러운 옷차림. 번듯한 차림이었죠. 민호야, 정말 고맙다. 네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수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업이 거의 망할 뻔했지만 제가 빌려준 돈으로 위기를 넘겼고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잠도 아껴가며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그때 내가 빌려준 2천만 원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너는 내 은인이야. 수호는 계속 고맙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하더라고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난 이미 2천만 원 다 받았는데? 수호의 대답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5년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때 내 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쫄딱 망했을 거야. 이건 이자라고 생각해. 돌려줄 생각은 말고 그냥 받아. 나도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고 어머니 병원비에 계속 쪼들렸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수호야. 나.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뭘 이런 걸로 감동받고 그러냐. 넌 10년 만에 연락한 나에게도 선뜻 빌려줬잖아. 넌 내 은인이고 이건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아내에게 수호를 만난 이야기와 3천만 원을 받은 일을 말했어요. 아내도 놀라며 기뻐했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괜히 못 믿었던 게 너무 미안하네. 괜찮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 돈으로 우리는 밀린 어머니 병원비를 해결하고 아이 학원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금 걱정도 한시름 놓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2달 후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케팅팀이 축소되면서 제 자리도 위태로워졌어요. 밤잠을 설치며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던 중이었죠. 그때 수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민호야, 혹시 시간 돼? 급한 이야기가 있어. 만났을 때 수호는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서? 사실 나도 그 얘기 듣고 연락한 거야. 우리 회사가 지금 마케팅팀을 꾸리는 중인데 혹시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친구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조금 위축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수호의 도움을 또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호야, 고마운데? 괜히 내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수호는 제 말을 끊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내 실력을 알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금 딱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연봉은 지금보다 더 맞춰줄게. 팀장으로 와줘. 이건 내가 너한테 스카웃 제의하는 거야. 잘 좀 봐줘. 고민이 많았지만 사실 제게 고민은 사치였어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호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덕분에 들어왔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죠. 첫 월급날 수호가 퇴근 후 저를 불렀어요. 민호야, 첫 월급 받았으니 한잔하자. 조용한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수호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때 너한테 2천만 원을 빌렸을 때 내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고 빚도 많았어. 솔직히 그때는 내가 돈을 빌려줘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마지막 희망이었어. 너한테 연락을 한 건.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빌려줬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어. 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수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민호야,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수호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저희 마케팅팀도 회사의 핵심 부서가 되었어요. 제 연봉도 이전 회사보다 훨씬 높아졌고 가족들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아이도 원하는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가 아닌 작은 집이지만 내 집도 마련했죠. 가끔 수호와 퇴근 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야, 늘 고맙게 생각해. 그때 내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어. 넌 나를 믿어줬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우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하는 거.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불안해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위험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서로에게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수호처럼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람의 선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10년의 공백도 돈 문제도 우리의 우정을 해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수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같은 골목에서 만나 등교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하죠. 돌이켜보면 그때 수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 작은 결정이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호가 늘 말하듯 우리는 서로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 수호를 통해 저는 믿음과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돈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전세금에 쫓기고 어머니 병원비에 힘들었던 그때 수호가 건네준 3천만 원 앞에서 오열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불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희 가정에는 행복과 안정이 찾아왔으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10년 만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제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호와 함께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동네에서 편의점을 연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닫으며 보낸 날 동안 수많은 손님들의 표정과 이야기를 보고 들었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들르는 곳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운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아르바이트생들이 왔다 갔지만 그 중에서도 오전 시간대를 담당하는 여자아이가 특별했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면접을 본 아이들 중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첫인상부터 조용하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면접 때 당당하게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원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특히 노인 손님들에게는 더 세심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지원이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조용히 한쪽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래에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면 지원이의 눈빛이 더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가끔은 제가 지원이에게 저녁을 사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사양하더니 나중에는 편하게 함께 식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런데 지원이가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우유 같은 것들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며칠간 지켜보니 확실히 지원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을 몰래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리느니 누군가 먹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아했던 건 지원이가 매일같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간다는 점이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때로는 봉지 하나를 가득 채워갔거든요. 대학생이 그렇게 많이 먹을 리가 없잖아요. 지원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냥 가져가도 돼. 한 번은 그렇게 말해봤어요. 지원이는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그 말에 더 의아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는 게 분명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지원이가 평소처럼 유통기한 임박 식품들을 챙겨 가게를 나섰어요. 마침 그날은 지원이가 가는 방향이 저와 같았어요. 사실 그날은 제 동생 미영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러야 했어요. 미영이는 3달 전 큰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었거든요. 매일 가고 싶었지만 편의점 일이 바빠서 3, 4일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었죠. 그래도 항상 미영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원이가 걸어가는 방향이 병원 쪽이어서 의아했던 거죠. 놀랍게도 지원이는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어 제 동생이 입원해 있는 바로 그 종합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혹시 아픈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마음에 따라가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원이가 5층, 바로 제 동생이 있는 병동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같은 층에 누가 있는 걸까 궁금해하며 따라갔는데 지원이가 멈춘 병실은 다름 아닌 제 동생의 병실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더 궁금해져서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새로 안을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가 말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제 동생 미영이었으니까요. 화상 흉터로 얼굴 반쪽이 붉게 물든 제 동생의 모습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충격에 문을 벌컥 열고 말았어요. 지원이와 미영이 모두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오빠?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지원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종종 말했던 착한 학생이 바로 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예요. 너무 뜻밖이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지원아, 네가 그 아이였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어요. 오빠, 지원이를 어떻게 알아? 미영이가 물었어요. 지원이는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제 말에 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지원이가 말한 좋은 사장님이 오빠였어? 저는 그제서야 지원이가 미영이에게도 종종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원이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 순간 지원이의 가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지원아, 이제 다 알겠다. 네가 왜 그 많은 음식들을 가져갔는지. 지원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순간적인 침묵 후 미영이가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지원이와 미영이는 같은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해요. 미영이가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지원이와 그 남동생을 특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사실 지원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미영이의 도움이 컸다고 해요. 오빠, 지원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아이였거든. 미영이의 말에 지원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지원이가 처음 면접을 봤을 때의 또렷한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도 없어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지원이는 12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들어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미영이가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방황할 때 저희를 믿어주고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지원이의 말에 미영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러다 3개월 전 보육원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밤중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모두가 대피하던 중 미영이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구하러 불타는 건물로 다시 들어갔대요.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구했지만 미영이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후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화재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선생님 상태가...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미영이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편의점으로 출근한 다음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와서 미영이를 간병했다고 해요. 가끔은 밤새 병원에서 지키기도 했대요. 선생님이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셔서 편의점 음식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야, 지원아.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 지원이는 미영이를 위해 가져간 음식 중 남은 것들을 자신의 남동생에게도 나눠주고 있었어요. 지원이의 동생 현우는 고등학생으로 지원이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지원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 동생 뒷바라지에 병원, 간병까지 고작 22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뒤늦게 병원에 온 제 아내도 지원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았어요. 우리가 바빠서 매일 병원에 오지 못했던 동안 이 학생이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다니. 지원아, 앞으로는 유통기한 지난 것 말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미영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가져가. 제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원이와 함께 미영이를 더 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두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가서 미영이의 병실에 웃음꽃이 피었죠. 지원이가 편의점에서 미영이를 위해 간식을 고를 때면 저도 몰래 더 좋은 것으로 바꿔놓곤 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장을 보러 가서 지원이와 지원이 동생이 먹을 만한 것을 사 들고 지원이의 작은 원룸에 들렀어요. 쌀통이 비었을 때는 10kg짜리 쌀을 사 날라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지원이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후로 미영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한 달 뒤에는 퇴원도 했습니다. 지원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원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동생과 지원이, 저희 부부 모두 하나의 가족처럼 지냈어요. 미영이의 퇴원 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주말마다 지원이와 현우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편안하게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원이의 동생 현우는 제 아내와 금세 친해졌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아내의 요리를 먹으며 현우가 말했을 때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어요. 지원이는 여전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어요. 더 이상 음식을 몰래 가져갈 필요가 없었고
동생과 미영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지원이는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저희가 아니라 지원이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웃음과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큰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저 둘이 살아가는 삶에 적응했었죠. 하지만 지원이와 현우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지원이와 동생을 입양하는 건 어떨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저는 아내의 제안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난 항상 엄마가 되고 싶었어. 비록 우리가 친부모는 될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건 어떨까? 지원이와 현우는 이미 다 자랐지만 여전히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까지 현우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동생과도 의논해보고 용기를 내어 지원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편의점 마감 후 늦은 시간 지원이와 따로 자리를 마련했죠. 지원아, 우리가 너와 내 동생을 가족으로 입양하는 건 어떨까? 물론 네가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부담 갖지 마.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청혼을 하는 것처럼 긴장되더라고요. 지원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희를 입양하신다고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응. 물론 너희가 원한다면 말이야.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리고 너희 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너희가 이미 다 자랐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가족의 울타리는 언제나 필요한 거잖아. 지원이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저는 정말... 지원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거의 다 컸고 제 동생도 곧 대학에 갈 거예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법적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 지원이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그 아이의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날 찾아온 감동이 생각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지원이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제 동생과 지원이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는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지원이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지원이는 항상 제가 가지 않는 시간에 병원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우연히 그날 시간이 맞아 이 모든 인연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원이는 가끔 편의점에 들러 바쁜 시간에 도움을 주고 갑니다. 더 이상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몰래 가져가진 않지만 대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버려지지 않은 음식처럼 우리의 인연도 어쩌면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결코 허투루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지원이가 취업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지원이의 집으로 배달해주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지원이에게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미영이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지원이의 추천으로 새로운 보육시설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직장 동료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편의점에 들러 미영이와 지원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날 병원 복도에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에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